오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숨가쁘게 달려온 2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 정책을 펼쳐왔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이 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며 더욱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 기존의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주도 성장 엔진을 통해 혁신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장 안정 정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가 줄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대표적인 투기적 수요인 갭투자의 비율이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보다 13.9%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대출 규제와 주택 과잉 공급도 집값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2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또한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국회에 멈춰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 어떤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오는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의 정부 정책 중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일 겁니다. 이 중 경제의 경우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를 기조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요.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또 해석,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들어봤으면서 모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역사 이래로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민생이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나서서 민생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모든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지만 특히 양극화 또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 전망도 그리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치권, 우리 국회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 가득합니다. 저 역시 현역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또 과제를 짚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영철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경기 부양으로 추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금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네, 현실 경제 상황에 대한 늘 아주 전문적이고 또 쉬운 대중적인 평론해 주십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이제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는데 이제 막
진입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되돌려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서 빨리 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 또 기업들, 국민들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가 터널의 중간쯤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와 경제 정말 좋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불만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제 불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 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의견,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그동안에 아무래도 반복적인 논의를 몇 번 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두 분 정치권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또 요즘은 방송도 하고 계시는 두 분 전 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전 의원. 네, 우선 지난 2년 저는 깜짝 놀랐네요. 왜요? 지금 만 2주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한 3년, 4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헷갈릴까 봐서 그래서 인사할 때 만 2년 네, 됐다고 얘기를 강조하셔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는 뭐 어느 정책 하나로 확 바뀌어서 좋아지거나 어느 정책 하나로 또 확 바뀌어서 나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크게 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을 보더라도 이제 2014년부터 초이노믹스가 시작되면서 건설 경기에 많이 의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썼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이상 건설 경기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분배 이론에 따라 국가 운영을 한 지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재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짠 거기 때문에 2018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꿨기 때문에 2018년 통계를 보면 좋아진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나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가장 아쉬웠던 건 이념으로 경제 현실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만 하면 이게 무엇인가 경제가 확 나아지거나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지난 2년은 그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명암이 엇갈린 시기고 2018년 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하는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하고는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해 주셨네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뭔가 함의하고 있는 게 전환의 비용 때문에 어려운 점도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좀 담아 있어 보이는데요. 신수희 전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과거 정권 탓 또는 대외경제 여건 탓을 하지만 물론 대외경제 여건이 주는 영향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내지는 경제 운용의 실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일단 진단을 합니다. 일단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성적표, 경제 성적표는 소위 트리플 쇼크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작년에 그러니까 트리플 쇼크 3가지 쇼크가 있었죠. 작년에 고용 쇼크와 분배 쇼크.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올 1, 4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이라는 성장률 쇼크. 이 트리플 쇼크가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고용 쇼크로 말하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면서 취임 초기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역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처참했다.
그다음에 이제 분배 쇼크,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소득 5분위 배율, 예. 즉 분배 지수가 매우 악화돼서 오히려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가 지금까지의 성적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장률 쇼크, 올 1사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거는 이 정부 3대 경제 정책의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인데 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성장 전략으로 천명한 정부치고는 성장률 이 쇼크는 대단히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한편으로 이 미래 전망이 이 비관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기업가 정신,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나칠 정도로 지금 그 저조하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저조하다. 설비 투자가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를 정도로. 예.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는 심리라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즉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기업, 그다음에 소비자인 국민, 이 두 주체가 정부나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저변에 깔려 있는 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국민들의 소비 심리도 진작되기 어렵지 않은가. 네, 두 분 비관적인 전문가 진단을 얘기 듣기 해봅니다. 전에 의견이 대비되기 때문에 잠깐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전체 통계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018년 전체 통계를 보면 소비율 증가가 성장률을 따라잡았습니다. 이거는 10년 내의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지금 나쁘지는 않았다. 2018년만 보면. 근데 2018년 중에 1분기, 2분기, 3분기를 쪼개서 보면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2018년 전체로는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취업자 수보다는 지금은 고용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7년에 고용률이 이게 64.1%밖에 안 됐고요. 2012년에 64.3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해 있었는데요. 2018년에 66.3%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진 수치만을 가지고 예.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힘든 분들, 여전히 힘든 분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수치로 뭐 얘기하는 것의 한계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이따 조금 이따 논의를 할 거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그럼 어땠 날 잠깐 봤더니 이게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건 2016년 4분기부터더라고요. 네. 그때는 중산층까지 다 이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거꾸로 2018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던 게 하위 40%만 떨어지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2018년에 시작된 게 아니고 네. 이미 2016년에 시작되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2018년에 신한은행 통계를 보니까요. 물론 취업 안 한 분들을 포함하지 않은 취업 가구 수, 가구 수의 소득 증대에 있어서는 그 하위 20%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뭐 진수 의원께 이따 개별 항목에 들어가서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낙 제가 보니까 시작할 때 대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조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세 가지 같이 묶어서 했던 것인데 그중에도 아무래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었는데 이것을 둘러서는 견해차이 굉장히 큽니다. 한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아예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고 또 조금 뭔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얘기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아직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좀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그 보수 언론의 보도가 약간 좀 과장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고용 위기, 부정적인 고용 쇼크. 영향 폐해가 과장돼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위기, 고용 쇼크라고 하는 것이 거의 2018년
내내 그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 주장하고 보도됐던 내용들인데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2018년에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정도의 굉장히 좋은 그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을 평가할 때 고용률, 실업률,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노동시장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취업자 수 증가가 이전에 비해서 좀 둔화됐다는 이 통계 자료 하나를 갖고 계속해서 고용 참사, 고용 대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474 해가지고 70% 고용률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도 노동 그 고용과 관련된 통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표가 고용률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고용률을 그렇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률 통계를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때의 평균 그 고용률이 59.3%였고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고용률 2017년 그 좋았던 걸 다 그냥 박근혜 정부라고 쳐도 60.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8년 고용위기, 고용대란, 고용참사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고용률이 60.7%입니다.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역대 정부의 고용률보다 사실은 2018년에 고용률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걸 갖고 취업자 수 증가가 좀 둔화됐다는 걸 갖고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거고 뭐 거의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과장해서 지금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저임금 관련 얘기를 특히 지적하시네요. 일단 이제 소득주도 성장부터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빨리 방향을 틀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이미 사이즈가 한국 모함에 준하는 그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정부가 빠르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폐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은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정치체제, 80체제로 경제도 있거든요. 이 체제로 못 갑니다. 우리가 이제 틀어야 돼요. 재벌 위주가 아니라 뭐 강한 기업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속도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크기 되겠다. 때문에 쉽게 돌릴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그걸 빨리 돌릴 수 있겠지라는 어떤 굉장히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열정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이걸 똑같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과욕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일단 고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 실망스러웠었던 게 한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몰렸는지 자기도 놀랐다라는 마치 무슨 타자처럼 그 발언하는 것을 보고 왜 수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다 시민단체 모여서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표현을 하면서 떠날 수가 있을까? 그때 어마어마한 좀 상처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련해서도 이제 그 인상 그 말이 폭에 대한 굉장히 문제. 비중 있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뭐 슬쩍 흘러가는 말이었나요? 아니죠.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그 앵커도 그걸 똑같이 물어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같이 나왔던 말이 또 강남 살아봤더니 별거 없었다는 거와 함께 굉장히 회자됐었던 이제 그런 발언이었었는데 최저임금도 여기에서도 이제 수없이 얘기는 했지만은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뭐 우리가 그 인상 폭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뭐 이원화 통해 가지고 낮춘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과연 임대료라든가 또 이런 갑질 행위라든가 이걸 먼저 좀 개혁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줬었으면 하는 그 선순위와 후순위 문제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또 김상조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이 공정경제 만드는 거는 또 시간이 엄청 걸린다. 뭐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 좀 갑질 좀 우리 힘든데 임대료 인상 때문에 힘든데 이건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 또 올려주니까 우리는 또 뭐가 되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방향에 나아갈 방향들, 큰 명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으나 그 실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막 틀려고 했었던 것 그런 부분이 아마 만 2주년에서 현재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일단 아까 주신 말씀에 예. 제가 반론 한 가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으로 네, 옮겨갈 최저임금 텐데요. 관련 포함해서요. 고용 참사라고 얘기했을 때 고용률 수치만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고용의 내용
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고용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청년 인턴 비정규직이 굉장히 임시적인 불안정한 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거고 30, 40대보다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그 임시 일용직 비슷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이거는 결코 제가 보기에 그 비중이 큰가요? 중갑 중에서요? 예. 오히려 30, 40대는 줄고 그 50, 60대 중장년층의 취업이 늘어났다고 나오잖아요. 늘어난 중에서 그런 임시직들이 많은가 그 말입니다. 임시직들이 많죠.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경우는 정부가 예산으로 만든 그 일자리 프로그램의 대상들이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정철신 박사님 말씀처럼 방향은 트는 게 옳다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과속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 운전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이게 ILO의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거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무슨 바이블처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임금주도 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고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 경제에 이식하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특수성에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임금 근로자 비중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높기 때문에 ILO 권고 사항인 이게 들어맞지 않는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환경 적합성이 떨어지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저는 없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효과는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 한계 근로자들의 임금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그 차차상위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업주들의 그러니까 기업의 지불 능력이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은 근로자의 소득은 인상됐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올라가지만 전체 가구 소득 중에 이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그 소득은 떨어지니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한테 적합하기 힘든 게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려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성장률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쟁점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마지막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낙수이론에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부 패널들은 낙수이론을 계속 의지하는 것 같고 일부는 낙수이론은 끝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기업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럼 심리를 얘기합니다. 뭐 반기업 정서 이런 건데 그건 정치 공세니까 빼고요. 규제를 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제 완화를 해서 정권을 운영했던 MB 때나 박근혜 때는 어땠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했을 때도 MB 때 성장률이 2% 내지 3%대였습니다. 주로 2%대였고요. 2012년에는 2.3%였습니다. 이때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낮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였어요. 세계 경제는 평균 3%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은 보수 정권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포용적 성장의 한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포용적 성장 안에 그럼 혁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규제 많이 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국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쟁점이 너무 많으니까 예,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 아까 중에 뭐 이제 소득주도 성장 관련하고 최저임금 관련 한정에서 일단 얘기하시고요. 네, 근데 정책의 속도차 부분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이 인정한 게 그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갑질을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난장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걸 그럼 왜 예측 못했냐? 그럼 국회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럼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산정 방법위원회를 바꾸는 것도 사실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진수희 의원께서 다음 발언 기회가 있을 때요.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거냐. 예컨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가자는 거냐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조 교수님. 일단은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포함하고 결정 방식에서도 2단계 이게 국회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지만은 사실은 업종별 뭐 지역별 차등화까지는 진전은 좀 덜 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결정 방식하고 속도의 문제 정도가 얘기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결정 방식은 저는 뭐 그렇게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전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뭐 지역별 차등화, 업종별 차등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이미 최저임금위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사용자 단체 쪽에서 제기를 했었고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할 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계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부결돼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적용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수가 어떻게 됐냐 통계를 보면은 실제로 2018년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3분의 2 정도는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고 3분의 1 정도가 파리바게뜨 같이 이제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사실 증가했고요.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수, 전통시장에서 하는 그런 그 자영업자 수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 주 원인이라면 사실은 알바 노동자들을 쓰고 있는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늘었다. 2018년 한 해 내내 동안이요. 그리고 물론 그 업종별, 지역별에 따라서 다 그 현실의 이제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계 동향 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서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자의 그 소득이 거의 정체 상태였어요. 거의 증가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분기부터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 추정으로서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본사 이 갑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그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정경제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 공정경제의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사업 소득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2018년 들어서 살짝 감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2017년, 18년에 사업소득이 그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뚜렷하게 증가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도 그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건 명백하게 뚜렷하게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그래서 가계소득이 2016년, 2015년에 비해서 2018년 들어와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였고요. 지금 그 소비가 증가한 이유가 결국 가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소득적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같은 상황을 두고 해석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경제 관련 얘기하다 보면은 계량적인 수치 자체도 다른 주장을 서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모여서 정말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의 이후의 결정 방식의 2단계라든가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문제라든가 또 속도 조절의 문제가 나온 김에 또 역시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다른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이원화는 저는 그렇게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 지금 방식도 뭐 이원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주창을 했었던 것이 일단 전문가 그룹에서 오히려 밴드를 만들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밴드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뭐 그것이 오히려 독일 방식이나 유럽 방식처럼 하면 됐지. 지금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원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밴드를 이만큼 버려놓으면 실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밴드가 이게 쫄든지 크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거냐면 9명이 모여가지고 뭐 여야 9, 중간에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이 공정위원이라는 분들이 또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대체로 그렇죠. 예. 지금 이원화라는 방식도 지금 이원화와는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단은 전문가 그룹이 모여가지고 유의미한 밴드, 뭐 가령 코스피 전망을 하는데 1000에서 3000 뭐 이런 건 무의미하잖아요. 유의미한 전망을 주고 정부가 일단 판단을 해서 그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뭐 이런 방향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원화하면 또 문제는 반복될 수 있겠다. 아직 이제 법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아까 진수 의원께서 서두에 트리플 쇼크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고용 쇼크를 맨 먼저 지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것이 일자리 정책 아니었느냐라는 것인데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정책 뭐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보수 정권이 계속 갔다면 일자리 쇼크는 더 심해졌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한은행 통계처럼 가계소득이 올라갔고 이미 근로시장에 진입한 분들의 소득은 올라갔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소득도 그러니까 뭐 기업 뭐 구분화 있을 때 가계소득도 올라간 걸로 지표가 나왔습니까?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취업자 가계소득은 올라갔어요. 근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가 맞다고 느끼는 게 이게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길 분들은 그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소득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쟁력인 부분은 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서 복지를 과감하게 늘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서 초기에는 단기간일지라도 어쨌든 수혈할 부분은 수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30, 40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계를 보면 40대가 줄었습니다. 그럼 40대 일자리 어느 부분이 줄였냐? 큰 폭으로 준 게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원이나 이 교육사업 쪽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럼 교육사업은 왜 줄였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동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나타나서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업 구조조정 시기를 우리나라 전체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정부 탓해서도 안 되고 이건 흐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제조업 구조 개혁을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 이제 선방했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이것에 보충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 기능이 중요한데 아직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세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으려면 성장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상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기업들이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좀 뒷받침돼야 기업들이 지불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장률 관련해서 MB나 박정권 때 성장률이 뭐 2%대 아니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면 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 관련도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상태였더라면은 더 심각했을 수도 있다. 고용도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지난 2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성과, 그다음에 한계를 따져보자면 저는 성과라고 한다면 공무원 일자리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50, 60대 임시 한시성 일자리 늘어난 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40대 제조업 취업자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청년 알바나 청년 인턴 자리 늘어난 것, 공무원 늘어난 것, 50, 60대 장년층 임시직 일자리 늘어난 것. 이게 저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한계는 뭐냐면 사실 일자리 제대로 된 안정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예산 갖고 세금 걷어서 예산 갖고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지극히 그 안정성도 취약하고 매우 불안한 일자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2018년 본 예산, 그다음에 2017년과 18년의 추경 예산 합의 54조를 일자리 예산이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국회에 처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54조 거기다가 올해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이 올해 총 예산 470조 5천억 중에 23조 5천억이 네. 지금 일자리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런 정도 예산을 퍼붓고 지금 나타난 고용 성적표 이게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의아스럽게 느끼는 거는 추경 예산이든 본 예산이든 국회에 제출할 때는 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붙여오면서 나중에 그 정산하고 이러는 과정에 일자리 예산을 이만큼 수십조를 썼는데 고작 이거밖에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은 이렇게 따지면 아 그거 사실은 그게 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었고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네, 그 정치 공세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MB 때는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관료들이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소위 창조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료들의 행태가 이 정부에도 이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장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적인 정권의 경제 운영의 토대가 되었던 이론들 그게 낙수 이론이잖아요. 예.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건데 그게 한계를 다했기 때문에 2016년 들어선 이미 가계소득까지 떨어지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성장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이 되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광고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대기업이 어느 설비 부분에 투자를 하건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요. 일자리가 안 늡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동화율, 노동 자동화율, 기계 의존율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안 느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모든 정권이 맞닥뜨렸을 문제이다. 예, 이 부분 짧게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명명할 만한 다른 경제 정책 어떻게 진수 의원님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 3대 경제 정책 기조 중에 하나는 혁신 성장.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혁신 성장이 제대로 가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말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도 하지 말고 굳이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해야 할 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를 다 걷어냄으로써 그 기업을 하려는 사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아니면 스타트업 하려는 이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창의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주는 그 지원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섭이나 개입은 불공정 거래하지 않도록, 갑질하지 않도록 법과 규율로서 감시하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엊그젠가 대통령이 삼성전자 방문하셨던데 그거는 부총리, 총리 방문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가셨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불필요한 그 간섭 안 하면 알아서 잘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소득주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 그러면은 답을 만나신 거죠. 아니요. 아니 혁신주도 성장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체로 이제 불필요한 규제 다 걷어내고 굳이 지원할 것도 없고 불공정 거래만 잘 규율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면 저는
순 효과를 관련 발휘할 수 얘기를 있다고 두 분의 봅니다. 전문가께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잠깐 먼저 드릴 게 좀 이야기가 너무 퍼져가지고요. 하나의 시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아까 같은데. 원래 초점은 시작했던 것이 그동안에 최저임금 했고 이제 그다음 일자리 고용을 정책에 대한 하다가, 평가하고 일자리 이제 하다가 얘기가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대비되는 고용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얘기를 맞물다 했었는데, 보니까 예. 질문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은 제가 질문 드렸던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고용률 관련해서는요,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018년 제가 2018년 고용률 발표되고 2019년 1분기에 뭐 토론회만 10개 이상 뭐 진행도 하고 참가도 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 취업 관련해서는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있고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예. 근데 고용률의 지표는 뭐냐? 분모가 만 14세에서 65세, 우리가 말하는 경제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라는 게 고용률이에요. 예. 근데 실업률은 이게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령 일주일에 3-4시간 사람은 취업했다라고 쳐버리고 또 아예 나는 응시 안 하고 고시 공부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또 가능인구에서 빼버리면서 실업률 자체가 한 5% 나왔다라고 하면 실제 10% 나올 때도 있어요. 체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OECD에서도 그러니까 밖으로 발표된 것보다는 감안해서 봐야 된다. 더 깎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OECD도 이제 실업률만 쓰지 말고 고용률을 쓰자. 고용률은 굉장히 적합하죠. 왜냐하면 실제 경제 가능 인구를 분모에다 넣고 그 위에 취업자 수를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률을 항상 같이 표기하도록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예? 기준을 이제 감안했을 때 평가 그렇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취업자 수 증가폭.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옛날 박근혜 정부처럼 30만, 그 이에 40만, 20만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작년, 재작년부터 넘어올 때 이 경제 가능 인구인 15세, 14세에서 예, 예. 65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제 가능 인구는 줄어들죠. 그럼 취업이 잘 되고 고용이 잘 됐다면 고용률은 좋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취업자 수가 그대로 있다라고 해도 고용률은 그대로보다 더 좋아지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모가 분모가 점점 줄어드니까. 율은, 근데, 그렇죠. 율은. 근데 2018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과 대비 2018년에 고용률이 1%포인트 하락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 초에 청와대가 고용률이 뼈아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실은 취업자 수가 뭐 11만 명, 이게 뭐 전에 30만 명 늘었는데 왜 11만 명밖에 안 돼?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고용률이 2018년이 2017년 대비 줄었다라는 것은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청와대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 개 같이 지금 논의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안으로 아까 이제 산업구조조정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최민희 의원의 입장과 지금 기업의 활력을 살려줘서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고향의 두 개가 싸울 게 아닙니다. 이게 고용률도 그나마 여기서 버텼던 게 마지막 4분기에 어쨌든 재정 투입해가지고 60대 이상들 끌어올려서 이걸 만들어낸 그런 부분인데 이걸로는 끝이냐? 안 되죠. 그럼 세금만 쏟다 끝납니다. 같이 가는 거지 이걸 이거다라고 했다가는 맨날 싸우다가 끝이 나죠. 저기서 고용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실업률보다. 그런데 저 15세 이상 인구분의 그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 고용률은 60.7%로 2018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은 노인 인구가 좀 계속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 인구 증가보다 감소하는 것보다 50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훨씬 더 커서 결국 15세 이상 인구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것은 뭐냐면 15세에서 64세의 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고용률은 2017년, 18년 66점 몇 %로 똑같습니다. 이른바 실제 분모가 2018년에 생산 가능 인구 그 고용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 최고 수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그 고용률이 2017년, 2018년 똑같아서 2018년에 생산 가능 인구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률 통계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30만 명을 못 만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스스로 자기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률이 엄청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커버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게 못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1월에서 청와대에서도 고용률이 뼈아프고 앞으로 고용률 간다는 것도 그 두 개가 맞잡아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이 혁신을 해서 혁신 성장을 하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죠. 왜 소득주도 성장으로 좀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냐면 기업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 자동화율이 세계 최고여서 일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투자하는 것만큼 옛날처럼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방향이나 포석을 잘 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길을 살려요. 기업이 투자를 해요.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혁신 성장으로 그 길을 가는데 제가 아까도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거기에 노동 문제가 개입되면 더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화돼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조업 붕괴 말씀하셨는데 제조업에 관련해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불러들이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정책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 지금은 안을 짜서 대안을 제시하자는 거예요. 요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정철진 평론가의 제안대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이 같이 맞물리는데 산업 구조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정부가 주도하는 뭔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견지하시는데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진수 의원께 짧게 추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화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 이렇게 보완하려면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는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동화율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대규모든 심지어는 중견 규모의 업체들까지 지금 싼 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어요. 제 잘 아는 지인도 도저히 여기서 근로자 못 구하고 임금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벌써 10년 전쯤에 나갔거든요. 그런 요인도 크기 때문에 그 임금 인상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거는 효과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 주어진 조건에서는 효과를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 지적을 제가 하는 노동이 것이죠. 대입되면 복잡하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된다. 외국에 있는 기업을 불러들이는 이건 노동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한 게 같은 그거는 얘기입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계속 논의가 가능하겠지만은요.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자 바로 이제 민생을 쉽게 느끼는 바라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어느 정도 잡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정도 되겠네. 오히려 부작용은 크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조영철 교수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제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이제 연평균으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단위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1년 평균으로 약 4%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전국입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6%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16%를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의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 부동산 가격은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구의 44%가 집이 없는 전월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딴 데서 이제 전월세 사는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진짜 집이 없는 전월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은 이게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심층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건데 다행히도 전월세 가격 지수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로는 2%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이너스 1%였고요. 서울도 전체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약 5%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와에서는 0%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어도 전국이건
서울이건 간에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너무 많이 집값, 올랐고요.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이었다. 문제점이다.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전 정부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좀 조영철 교수는 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평론가? 여기 집값 안정이라고 지방에 가면은 엄청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값은 전국의 지방은 안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급락인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정확한 표현은 양극화입니다.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지방은 너무나 집값이 5%, 10%, 20% 빠지는 건 이건 거의 패닉이거든요. 주식이랑 다르게. 그러면 상대적인 안정이란 말도 동의 안 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안정, 글쎄요, 저는 서울 이렇게 양극화가 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여기에 안정이라고 표현을 좀 쓴다면 아마 집 없는 분들도 좀 안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단은 1차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정말 미친 집값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집값 안정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카드를 쓰는 것이 저도 지금 국토부가 어떻게 쓸까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늘 주창해 왔던 게 보유세를 더 올려야 된다. 거의 우리가 진짜 OECD 대비 진짜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상을 해서 더 세게 올리고 더 세게 올리자. 그 대신 이제 국토부 장관 계속 이제 반대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세, 제가 말하는 거래세는 양도세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취등록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낮춰주겠다는 사인을 계속 두자. 왜냐하면 선진 부동산을 가면 이제 우리가 7, 80년대처럼 부동산이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양도세를 안 받아요. 뭐 독일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엄청 때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큰 틀의 전환한 2차 카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로 꽉 막아서 거래 절벽이 됐죠.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되니까 집값은 눌러놨는데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쁘고 관련된 내수 경기가 다 집혀나니까 거래는 숨통을 트여야 되는데 이 다음 행보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양쪽을 다 막고 즉 보유세, 거래세를 막고 이걸 압박하겠다라는 이제 제가 의도도 알고 선의도 알겠지만 실은 그러면 내부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유세를 점점 더 쌓고 실은 뭐 강남 살아봤자 별거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쪽 일하고 이렇게 해보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보유세를 통해서. 하고 안 되면 안타깝지만 떠나는데 떠나는 자에게는 장하성정 실장 입장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해석이. 하고 그분도 거기 별거 없으면 떠나야지 왜 거기 오래 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유세는 더 높이되 이제는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를 낮추는 사인을 줘서 2단계로 가야 되는 정책이 정철진 평론가 지금 이제 대안적인 과제에 지금 추가적인 보유세 관련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종합적인 진단 포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상대적 박탈감. 한마디로 부동산 현상을 얘기하자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정부의 정책과 연관했을 때. 네, 그래서 일단 현상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얘기하면 복잡해지죠.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014년에 초이노믹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잉태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초이노믹스로 인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게 그냥 일반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순간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할 그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는 지진 전야는 이미 그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효과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건 1차 부동산 대책 때 맞습니다. 그때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서울 집값을 폭등하게 된 계기 그것은 그때 1차 대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미온적인 규제를 하니까 폭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쉽고 잘못된 정책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든 그린벨트라도 풀고 짜투리 그 땅들을 마련해서 집을 좀 더 지어보자. 이게 공급 대책인데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건데
저는 이 모든 대책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출 규제의 부작용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대출 규제가 LTV, DTV가 한 50%였을 때는 신혼부부가 둘이 이렇게 해도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빚은 나중 문제고. 근데 그게 어떤 지역에 따라 60%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규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내려야 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양도세를 내리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썼을 때 순기능이 더 높을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저는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에 좀 이어서 몇 말씀만 간단하게 첨언을 할게요. 예. 저는 얘기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한테 안 맞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게 연결돼 있다. 임금 인상이나 가계소득이 좀 올라와도 우리는 그거를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비에 쓰기보다는 일단 대출이자 갚아야 되고 또 아이들 사교육비에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이 소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 특수성이라 구조 때문에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가 애초에 기대하는 바 효과를 충분히 못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 동력과 연계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군요.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1차 대책에서 대출 규제 빠진 것. 또 문제지만 이 임대사업자 관련하게 특혜주는 이 대책 오락가락한 것도 저는 굉장히 실수였다고 보고요. 일단 아까 양극화라고 했는데 그 양극화라는 표현도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지방 사이에 초양극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집값이 하향화되면서 안정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거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지금은 거래 절벽이고 거래가 실종된 아주 급매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지 이거를 집값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도권은 그 작년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설사 이렇게 하향화된다고 해도 이 체감 그 가격은 굉장히 아직도 높아 있는 그거고요. 저는 이 대출 규제가 가져온 또 다른 부작용 아까 우리 최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부작용이 그거예요. 실수요자라고 할 수가 있는 신혼부부나 30, 40대 중에 집값이 막 오르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었는데 현금은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딱 막혀버린 이 사람들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7월이 되면 그 보유세 그 공시지가 상향 조정한 것 때문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러면 집 몇 채 가진 사람 보유세 더 강화하는 거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아주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세 관련 동의하셨는데 이제 뭐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조영철 교수가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언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유세가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당연히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되고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저는 보유세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의 그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 이 현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수 의원은 아까 안정화 추세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거래 절벽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나는 지금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가격에 대한 동의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안정화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좀 더 떨어져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이제 이 정도 이 가격,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 가격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도 보유세를 강화시켜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쪽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에 그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보유세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쟤네들 아파트가 올라가도 뭐 다른 미국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5억, 10억씩 올라갔는데 세금을 별로 내질 않으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진지하게 네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추가 대책으로는 보유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진수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1주택 가진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뭔가 미치지 않도록 조금 고려해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까지 덧붙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분양 정책 관련해서는 두 분 전문가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이 이제 그 후분양제 도입이라든가 또 뭐 원가 공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없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쪽에 주목하느냐 뭐 긍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취재 기자 때부터요. 이거 많이 봤거든요. 논의도 많이 했고 하기도 하고 풀고 하기도 하고 풀고. 이게 근데 논의 자체가 항상 의미가 없는 게요. 뜨거울 때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합니다. 하고 막 또 이제 후분양제 얘기 나와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사이클을 탑니다. 우리가 뭐 강남의 음마 아파트 지금 19억 하다 16억 하는 게 2011년에 7억 8천이었어요. 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 뭐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다 풀죠.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 부동산이 바닥이니까. 풀어서 쭉 가요. 쭉 가면은 다시 하자고 그러죠. 다시 또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합니까? 어쨌든 현 단계에서 어떤 뭐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치가? 현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원론적인 수준으로 따라가면 좋겠고 저는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후분양제에 대해서 이걸 그냥 막 뜨겁게 수프 먹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체계적으로 후분양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했으면 저도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선분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크고요. 거기에 시행, 시공, 많은 금융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분양제 같은 것들은 한번 현 정부에서 모여가지고 요거 하나만 이뤄내도 앞으로 주거 정책에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는 후분양제가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정상화가 가야 되겠네요? 되는 쪽이 맞죠. 조영철 교수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제도를 이제 당연히 시장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런 쓸데없는 규제는 안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 건설 시장의 그 것과 비슷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공급 위주의 1960년대, 70년대에 그 도입했던 그런 제도들을 지금 아직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저는 후분양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분양가 이렇게 상한제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전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간 건설업자한테 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가 SH공사가 발주를 하는 그런 그 공기관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전면적인 원가 공개를 하고 그래서 토지 조성비가 이만큼 들었고 실제로 건설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먼저 시범적인 그런 걸 보여주면 이게 저는 시장에 미치는 그런 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야까지는 그렇지만은 공기업이 건설 분양하는 곳에서는 공가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정도. 뭐 이건 전문가 얘기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경이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 이 지금 이제 후폭풍으로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잠깐의 일시적인 냉각기를 갖고 좀 기회를 잡고자라고 한다, 기다린다라고 했었는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뭘 좀 주문하고 싶습니까? 우선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적폐청산이나 모든 것도 민생을 좋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 법안 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 올리는데 이렇게 국회가 시끄러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전투를 치른 거기 때문에 급하게 국회가 정상화될 거다. 별거 아닌데 큰 전투 치렀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안만 올리고 앞으로 그 정개특위 안 같은 경우 선거구제 개편안은 330일 동안 논의할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내면 패스트트랙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국회가 정상화될 거라고 바라면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네. 후폭풍이 가라앉을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 올린 추경 중에 뭐 산불, 그다음에 포항 지진, 미세먼지, 재난 비재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거만 네.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죠. 지금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확대 재정을 할 수 있는 여력, 국가 부채 규모를 볼 때 그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밖에 안 됩니다. 재난대책병 못지않게 시급하다라고 보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의존 비율이 21%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확대 재정을 통한 일시적인 민생 부양, 이거는 정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거 갖고 정치권이 기싸움하면 진짜 국민의 철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른바 비재난 분야라고 하는 것도 재난 분야 못지않게 시급하고 긴급하다, 또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들어와서 협조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진수 의원님. 제가 저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2008년인가요?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그 MB 정부에서 이제 뭐 추경 필요한 이 얘기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민주당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는 그랬나 본데요. 아니 경제 상황이 좀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2017년에 추경 11조 2천억 했어요. 작년에 추경 3조 8천억 했고요. 지금 올해 이제 국회에 제출된 걸 보니까 6조 7천억이에요. 근데 사실 올해는 지난해도 이 경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올해 470조라는 굉장히 슈퍼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조기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사분기 지나니까 성장률이 0.3% 마이너스인데다가 또 추경을 한다고 해요. 근데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원래 계기가 된 거는 미세먼지의 강원 산불의 포항 지진 이거였는데 막상 제가 제출된 그 예산 그 내역서를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1조 5천억밖에 안 되고 실업급여가 8,200억 정도. 이 실업급여는 앞으로 실업자가 한 10만 7천 명 정도 더 생길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올 한 해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그게 8,200억이 들어와 있고 단기 노인 일자리 3만 개 그 확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해 슈퍼 예산 편성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 편다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 제출할 때는 또 미세먼지 무슨 재난 얘기하면서 해놓고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에 없기망정이지 국회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따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이 따져야죠.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 시작된 게 미세먼지 때문이다, 산불 때문이다, 포항 지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미 IMF가 한국이 9조 원 정도의 확대 재정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 이건 공통된 인식이고 다만 그리고 지금 일자리도 저는 노인 일자리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분야를 사실 이게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크게 보면 복지잖아요. 이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시청자 의견 한두 개 좀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 두 분 의견은 지금 좀 이따 듣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재정 확대의 필요성 지금 추경으로 나온 그 시급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저희 그 쟁점 토론을 유튜브와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 주시는데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영역이 아닌 실거주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정책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주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향은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강다양님의 의견입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정치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네요.
경제 문제는 정치 이념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도 또 정치적으로 또 이제 서로 뭔가 해결해야 된 순환 고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네, 조영철 교수님. 지금 이제 재정 확대 시급성 여부 또 이번에 추경에 대한 서로 판단들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70조 슈퍼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슈퍼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사했던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근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IMF나 이런 데서 다 OECD 뭐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2019년 경제 성장률이 한 2.6%에서 한 2.7%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국회가 확정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네.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 아닙니까? 수출 의존 경제일수록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IMF가 지난번에 와서 세계 경제가 둔화되어 있고 한국은 수출 의존 경제니까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9조 원 정도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권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지금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지금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그 미세먼지 대책 플러스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그 추경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권고한 것보다 사실은 더 작은 액수예요. 6.7조밖에 안 되죠. 그래서 6.7조 추경이 통과되면은 0.1%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래 봐야 2.6% 경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도 사실은 희망이 섞인 거예요. 2.6%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이런 정치적인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래서 민생이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약에 이 추경이 통과 안 되면은 2.5% 성장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2.7% 성장하고도 그렇게 고용위기, 고용 대란이라고 주장하셨던 쪽에서 2.5%의 성장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성장 동력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보십니까, 지금요? 예.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불황이 되는데 불황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통화 정책을 쓰건 재정 정책을 쓰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불황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죠. 네, 정재지 평론가. 저는 2017년 정도에 슈퍼 추경을 해야 된다 입장이에요. 뭐 누누이 말했지만 한 11조 원대는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6조 원대를 제시했을 때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것은 6조 7천 했던 거. 6조 7천을 내놨던 게 어떤 정부가 나름의 자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추경 이름도 미세먼지 추경이에요. 저는 이렇게 걸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하고요. 오히려 경기 부양 추경 이렇게 걸고 11조 원을 거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작년에 경제가 괜찮았고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 부양 추경 이렇게 해서 12조 원을 또 하면 이제 공격받지 않을까? 국민들도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에 물론 야당의 반대도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저부터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 야당에도 아마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지금이 이제 수출 우리가 의존하는 경제인데 나빠진 것은 글로벌이 나빠져서 수출이 나빠져서 추경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서 수출 나빠지는 거 그러면은 추경하는 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업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라는 걸로 또 그런 어떤 자의식이 있어서 고작 6조 7천을 제시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안타깝고요. 저는 아예 그냥 어렵다.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우니까 우리 경기 부양 추경을 통해서 한 12조 원 빨리 투입하자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야당한테도 얘기하고. 진수 의원께서는 2008년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야당에서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그건 제가 야당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옛날 정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린 거고요. 하고 제가 잠깐만 조금만 더 하면은요. 여기 한국은행도 저는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주열 총재가 매번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안 한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되게 힘든데 왜 저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할까? 그래서 행여나 또 제 생각이 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해서 자칫 부동산에 불씨를 씌울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중앙은행은 절대 부동산 가지고 그 통화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같이 지금 막 세게 가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조금 아까 우리 조 교수님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뭐 OECD 권고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IMF 권고요. 예, IMF. 정 박사님도 그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쪽이나 청와대 쪽을 보면 이건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한 거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1분기 얘기하는 거죠? 예, 바로 같은 날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막 좋은 지표 얘기하시면서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었던 모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은 대단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이 자꾸 만들어내는 위기 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그 대규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지금 두 분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IMF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 예측치가 뭐 몇 프로 그러니까 몇 프로 떨어질 정도로 0.몇 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력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 보자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예. 지금 두 분이 IMF가 올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아니, IMF 그러니까, 위기가 올 거다라고 제가 진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경제 펀드멘탈이 건전하다는 얘기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공존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의 수출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체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겨갈 수 있고 그 이겨가기 위해서 정부는 공격적으로 확대 재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건 6조 7천억이 너무 작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IMF가 지금 9조 권고했잖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벌써 시간이 돼서 이제 뭐 지금 아까 위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위기의 원인이라든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공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또 원인이 어딘가 좀 달라 보이긴 저는 한데. 위기란 말 쓴 게 아니라 불황이란 말을 썼을 뿐입니다. 네, 그럼 불황으로 표현하든 간에 그랬을 때 나머지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둔다든가 우리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걸 주문하고 싶은가 이걸 담아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제가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리도 맞고 저는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는 특성상 국민들의 결집도 결합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또 독특한 뭐 힘이자 약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행위자니까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그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어떤 생각,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IMF도 1, 2년 만에 갑자기 돈도 다 안 받고 갚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두고 다 외면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현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간단한 것은 지금 뭐 힘 모을 때 너무 원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더 나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루만지고 서로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겠다고 또 봅니다. 네, 조영철 교수님. 예, 지금 그 국회가 지금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거시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민생을 생각하신다면은 야당 의원님들도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재 이렇게 어렵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아주 그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8년에 25조 4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추경으로 썼으면은 2018년 경제 성장률이 3% 내지 3.1%가 됐었을 겁니다. 그랬다면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고용위기, 고용참사 이런 것들이 먹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3% 성장을 할 수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그 기획재정부가 이번 추경도 6.7조밖에 안 되는 이런 소규모 추경한 것은 정말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님. 예, 저는 세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기업들 정말 투자 의욕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기업가 정신을 좀 부추길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한 규제 좀 걷어내는 그거 좀 신속하게 하시고 불공정 거래나 갑질 이거 규율하는 것 외에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걷어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뛰놀도록 해야 혁신 성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경제의 컨트롤 타워, 경제 사령탑을 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험도 있으면서 좀 거시 경제에 대한 안목, 통찰력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좀 경제 그 사령탑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홍남기 전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다 관료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 장하성 전 실장, 현재 김수현 실장 다 경영학 전공자이고 미시적인 부분만 보는 분이라서 좀 거시적인 경제 안목을 가진 분을 좀 컨트롤 타워에 딱 두셔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는데 같은 서울 안에 있는 야당 지도자들은 왜 안 만나시는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 정책도 좀 수용하시고요. 시간이 뭐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셔야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한국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거 거의 동일한 말씀하셨고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제 행보를 하십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면 그 다음날 진보 언론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수와 진보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옳다고 생각하고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다. 그리고 경제는 정파가 아니라 민생이다. 그래서 국회가 좀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딱 2년 된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 평가하고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주문도 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역시 경제는 또 심리라고 하니까는요. 현재 상황은 어렵더라도 국민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정부와 정치권 뭔가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